제가 그의 이름 옆에 무연고 사망 네 글자를 본 순간 제 심장은 제 자리를 잃었습니다. 산 사람을 종이 위에서 지워버리는 일이 이렇게 간단하다니 세상이 제게 장난을 치는 듯 했습니다. 재회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그가 아무런 인연도 없이 사라졌다는 행정문구가 제 눈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더 참담했던 건 사람들의 욕심이 제 어깨 위로 차갑게 내려앉는 기척이었습니다. 저는 66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찾아 산에 갔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이들과 등산 동호회 개모임을 꾸리고 매달 소소하게 회비를 모아 약수물도 사고 김밥도 사 먹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반복 속에서 어느 날 중학교 동창회 재회 연락을 받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나가보니 사진 속에서만 늙어가던 얼굴들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오래전 제 마음을 한 번에 시리게 만들던 첫사랑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수였습니다. 서로의 세월이 서로를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은 오래된 흑백 사진이 색을 되찾듯 요동쳤습니다. 첫사랑 소환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올리는 향 한 줄기처럼 제 마음도 그저 조심스럽게 매만졌습니다. 그와는 친구처럼 몇 번 더 재회의 자리에 섞였고 때로는 동호회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밥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는 시계 수리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시계에서 시간을 살려내는 일이 버겁지만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집의 창틀처럼 덧나지 않게 마음의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그해 봄부터 저희 등산 모임 사람들과 그의 얼굴이 종종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멀리 있었습니다. 딱히 다정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모임 사람들은 그를 반겼고 그는 조용히 섞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지나칠 수 있는 하루가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어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구청 게시판의 안내문 속에서 저는 그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 있는 건 인간의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 옆에 무연고 사망이라는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위급한 상태로 실려온 남성이 신분증만 남긴 채 떠났고 며칠간 연락이 닿지 않아 무연고 처리되었다는 안내였습니다. 날짜는 그가 모임에 오지 않던 주간이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 게시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청에 전화를 걸어 그 절차를 묻고 그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것들을 지켜봐 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피부티가 아닌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무척 좁았습니다. 그는 작은 오피스텔을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랫집 아주머니에게 들으니 며칠 동안 실내가 적막했고 시계 수리점 문도 닫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임 사람 두어 명과 함께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한켠 책상 위에 얇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봉투의 맨 앞에는 제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으로 봉투를 들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한 권과
열쇠 하나, 그리고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해 나누고 싶다는 뜻이 적혀 있었고, 제가 보관해 달라는 부탁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문구는 아니었지만 문장 사이로 그의 천이 스며 있었습니다. 저 혼자 이걸 결정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경찰서에 인계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일상에는 낯선 사람들이 들고 나는 발소리가 잦아졌습니다. 다음 주 동호회 개모임에 등산 대신 회의를 열었습니다. 누구는 그가 우리 모임을 좋아했으니 남긴 것이 있다면 모임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만들자는 말을 했고, 누구는 그가 그럴 리 없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경찰에서는 동일인 여부와 재산 상황을 확인 중이라며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디서 소식이 샜는지 평소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인의 먼 친척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이들이었고, 심지어 법무사를 데리고 왔다는 이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정중했지만 요구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면 무엇이든 확인해주고 돌려달라는 말들이었습니다. 상속 분쟁이라는 단어가 제 현실로 걸어 들어오는 소리를 저는 제 귓속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갈등은 순식간에 불붙었습니다. 모임 안에서도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그가 생전 모임 사람들에게 식사값을 종종 계산해 줬다고 주장했고, 누구는 그런 관대함이 결국 우리 몫이 되어 돌아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앞으로 온 봉투를 경찰에 넘겼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대로 둔 게 옳았는지 묻는 눈빛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는 제가 너무 앞서 나갔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잘했다고 등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반응을 조용히 받아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한 문장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가 정말로 혼자 떠났을까라는 문장. 그 사이 시계 수리점의 주인은 바뀐 듯 보였습니다. 철문이 다시 올라갔지만 낯선 손이 망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을 몇 번 지나쳤습니다. 먼지 속에 묻힌 초침 소리와 낡은 가죽줄 냄새가 골목을 떠나지 않고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관리인 아저씨는 임대 계약이 복잡하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씩 구청 사망자 명단을 검색했고, 거기 그대로 새겨진 영수라는 이름을 보며 제 마음을 침잠시켰습니다. 제 이름의 글자들이 제 안에서 헝클어지듯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첫 번째 강한 훅 같은 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남은 사람들의 마음은 애도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은 숫자와 열쇠를 향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모임 단체 채팅방에 의심스러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봉투에서 무언가를 빼돌렸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새벽에도 울렸습니다. 저는 손을 떨었습니다. 제 평생 쌓아 올린 체면과 이름 앞에 설명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의 오피스텔에서 찍어둔 사진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노트의 선, 안경다리의 흠집, 벽걸이 시계에 멈춘 분침, 그리고 봉투가 놓여 있던 위치. 제 시선은 문득 창가에 걸린 얇은 재킷 소매에서 멈췄습니다.
솜의 끝이 살짝 닳아 있어 올이 풀려 있었습니다. 그 반대편 손목 사진들을 찾아보니 동창회 재회 자리에서 그가 팔을 걷었을 때 보였던 오래된 화상 자국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온수기 사고로 생겼던 그 자국이었습니다. 구청에서 공개한 무연고 사망자 기록의 체크리스트에는 신체의 특징란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란이 유독 불편했습니다. 같은 해에, 같은 시기에, 같은 이름의 남자에게 상처 하나의 행방이 사라졌다는 게 저를 붙잡았습니다.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경찰은 확인의 시간이 걸린다며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친척이라는 사람들은 제게 소송을 암시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등산 모임 사람들 사이에서 제 이름은 조심스럽게 오르내렸습니다. 저는 매주 회계를 펼쳐 보여주고 수입과 지출 내역을 흰 종이에 정리했습니다. 그럼에도 의혹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건너가며 더 짙어졌습니다. 저를 따르던 몇몇은 연락을 줄였고 모임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빈자리를 혼자서 채워보려 했지만 마음 안의 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틀렸다고 말하는 순간보다도 제가 저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더 버거웠습니다. 그 즈음 두 번째 강한 훅을 마음속에서 세웠습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음속에서라도 그의 이름을 다시 세워보기로 했습니다. 종이와 활자들이 삶을 재단하는 방식에 저를 모두 맡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결심이 어리석더라도 저는 그렇게라도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저는 시계 수리점 뒤편 작은 천막이 있던 골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늘 일정한 시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손이 붓고 검은 비닐봉지에 삶의 짐을 담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제게 그의 이름을 아느냐고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가끔 그 골목에 들러 밥을 사 먹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누군가에게 낡은 지갑을 건네던 모습을 봤다는 이의 손짓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따라 가로수를 세며 걸었습니다. 정류장 옆 가판대에는 낡은 구급상자와 물티슈가 있었고 거기서 봉사하는 아주머니는 오래된 목격담을 조심스럽게 덧댔습니다. 그는 손목에 흉터를 자랑하지 않았고 지갑을 자랑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춥던 날 누군가에게 자신의 점퍼를 벗어주었다는 얘기만은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의 방 사진을 다시 보며 저는 또 하나의 결을 떠올렸습니다. 봉투 안의 통장 메모에는 예전 직장 합숙소 주소와 달력이 적혀 있었고 날짜 몇 개에 동그라미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동그라미는 저희 동창회 재회 상봉 날짜와 겹쳤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었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모임 이름 또한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지나쳤던 글자들이 그날은 유난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게 신뢰를 건넸고 저는 그 신뢰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자 상속 분쟁을 둘러싼 분위기는 완전히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친척이라고 나선 사람들은 그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며 그가 자식도 없고 형제와도
왕래가 끊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계모임 안에서는 몇몇이 기술적으로 기부를 받을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애도도 끝나기 전에 돈 얘기부터 하는 것이 인간적이냐며 서로를 몰아붙였습니다. 제가 정리한 서류 뭉치가 사람들 눈앞에서 종종 박탈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집으로 오는 길목에는 누군가가 남긴 익명의 메모가 붙었습니다. 봉투에 열쇠, 돈, 이름. 그런 단어들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 아들은 전화로 조심하라고 말했고, 며느리는 잠시 휴대전화를 꺼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실이든 제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우연처럼 찾아왔습니다. 구청에서 무연고 사망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최소한의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의 사망 당시의 신체 특징 기록이 거의 비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게 있을 수 있는 어떤 사진도 가져가 보라고 하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저는 동창회 재회 때 찍었던 단체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그의 오른팔 안쪽에 뚜렷한 타원형의 화상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 자국이 그와 함께 살아온 것임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통해 받은 간이 소견서에는 발견 당시의 신체에서 특별한 흉터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한 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 하나를 들고 그의 마지막 동선을 뒤집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의 행방, 점퍼의 주인, 그리고 소매 끝에 달흠.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신분을 손에 넣었고, 누군가는 그의 온기를 입고 떠났다는 쪽으로요. 그리고 반전은 제 삶의 마지막 절반을 흔들어 놓듯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 질 무렵 한강 둔치에서 저는 멀리서 저를 바라보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고 왼손으로 오른팔 안쪽을 무심히 긁고 있었습니다. 그 각도에서조차 저는 화상 자국의 윤곽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추운 날 역 앞에서 알게 된 한 사람이 쓰러져 있던 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갑과 점퍼를 그에게 건넸고 병원으로 실려갈 때 그의 신분증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갈피 잡지 못하는 사이에 그 이름으로 무연고 사망 처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변명보다 그 사람을 향한 죄책감이 더 커 보였습니다. 제가 건넨 질문은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왜 돌아오지 않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남긴 봉투로 모든 것을 정리하려 했으나 일이 엉망이 되어 버렸다는 사연만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저는 그에게 먼저 구청에 가자고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살았다는 사실을 되돌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 절차를 필요로 하는지 우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정정신고, 신원 확인, 경찰과의 대면, 그리고 무연고 사망 절차 취소까지. 서류들은 우리의 시간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속 분쟁은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가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친척이라 주장하던 사람들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모임은 일단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는 대신 그의 옆에서 사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고 자신의 통장을 돌려받았습니다. 봉투 속의 메모는 결국 그의 마음을 담은 글로만 남았고 법의 칸은 다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그렇게 말끔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은 축복이었지만 잘못된 죽음의 공백은 누군가에게는 진짜 상실이었습니다. 역 앞에서 이름 없는 사람으로 떠난 이의 자리는 그대로 비어 있었고 우리는 그 자리를 애도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매주 물병을 하나 두었습니다. 저는 그 물병의 반짝임을 보며 남아있는 자들의 책임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모임 사람들은 서서히 저와 눈을 다시 맞췄고 과장되었던 말들은 조금씩 도로 접혔습니다. 몇몇은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했고 몇몇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 게시판에서 그의 이름이 사라지는 날, 저는 종이에 칸칸이 사람을 담기에는 세상이 너무 엉켜 있다는 걸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동호회 개모임은 그 일 이후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돈의 출처와 결의 과정을 더 투명하게 만들었고 사람을 향한 말의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계를 담당했고 손으로 한 줄 한 줄 적어 나갔습니다. 산에서는 예전처럼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를 재촉했고 또 여전히 서로를 기다렸습니다. 동창회 재회는 그 해 가을에도 열렸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낡은 시계를 들고 그의 가게를 찾아가 고장난 초침을 살려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앞으로 잘 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상속 분쟁을 일으키던 그림자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끔씩 게시판을 검색합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 우리가 모르는 이들의 이야기들이 거기 놓여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이라는 말은 그렇게 제게 두 개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서류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둘 사이를 잇는 다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첫사랑 소환이라는 단어로 시작된 제 봄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고치는 일로 끝났습니다. 흔들리는 다리를 밟고 지나가는 게 두렵다는 사실을 솔직히 적어두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넘어지지 않으려면 서로의 손을 잠깐이라도 잡아야 한다는 것도요. 저는 오늘도 회계장부를 덮으며 한숨을 짧게 쉽니다. 산을 오르듯 사람의 마음도 저마다의 경사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은 가파르고 어떤 마음은 너무 완만해 쉽게 미끄러집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언젠가 누군가의 말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종이의 칸보다 사람의 얼굴을 먼저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단정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다려주는 그 시간이 나와 당신을 함께 구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이름 옆에 붙은 한 줄의 정보만으로 그 사람의 전부를 믿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